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사전투표하셨어요? 아니면 본투표 예정하십니까? 저는 본투표주의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사전투표라는 게 참 편의성은 좋은데요. 예. 이게 국민의 민의라는 표현에서 보면 사실 사전투표 하는 나라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선거라는 게 그 시점, 그 당일날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말이 좀 전도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에 26%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사전투표가 더 많아지는 본투표보다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예.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일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편의를 위해서 했는 제도가 어떤 면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사전투표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의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나 물을래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과연 이 사전투표라는 게 과연 편의성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민의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판단하게 할 것이냐는 좀 이 철학적인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투표에 집중하고 있는 이현정 논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저는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 앞에서 했는데요.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한 100m 정도 줄을 서가지고 물론 이제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사전투표 제도가 본선거의 보조 수단이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도 지금 절반 정도는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오늘은 투표율이 아니지만 이미 선거 당일에 한 절반 정도 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이제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리하고 한 측면들이 이제 있고 좀 유용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 주소지의 행태를 보게 되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데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로 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하는 학업과 취업의 이유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네, 저도 한 30대 중반 돼서 옮긴 것 같아요, 주소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 없이 사전투표 때는, 본투표 때는 안 되지만 사전투표 때는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못할 사람들을 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말씀하신 선거운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하게 되는 논란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래도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의 편의를 충분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 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투표율은 대선이 제일 높아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 지난 대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지만 이걸 보기 좋게 사전투표는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항상 언론의 전망은 엇나갑니다. 사실 저도 언론에 있지만 정확한 여론의 민심을 그만큼 언론이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추측할 때는 그래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인식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고 나는 내 삶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렇게 했던 있었죠.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내 생명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이웃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문제를 저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해외 사례를 보십시오.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내가 어떤 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어떤 이익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 또 지난 이제 촛불 시위 이후에 뭔가 이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나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자신감, 이게 또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이제
좀 진영화가 좀 굉장히 좀 이제 고착화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결정한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선거운동 이건 나 볼 필요 없이 난 정했어 나는 이미 네. 내 마음 속에는 네. 그 사람이 바뀌지 있어. 않아. 예.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안 바뀌어.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의 어떤 그 양극성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투표를 꽤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영 센터장께서는요. 네, 매우 이제 방금 이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감염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의식, 정치 참여 의식이 제고되는 어떤 반대의 효과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미리 이제 캐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되었다, 진정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 선관위에서 투표수에 대한 이제 안전, 방역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제 신뢰를 사실은 준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불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뭐 걱정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완전히 해소한 부분들이 이번에 사전 투표율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제 이것이 본 투표에서도 이제 미리 당겨서 투표한 비율이 많은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투표를 높일 것이냐 이제 논란들은 여전히 또 있긴 한데요. 네. 저는 뭐 이것의 한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 그러니까 전체 최종 투표율은 한 지금 한 것의 2배 이상, 그러니까 60% 내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제 사전 투표율 이걸 갖고 어느 정파가 유리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초반에는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본선거와 비슷하게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파에 유리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전 투표의 투표율을 보고서 놀란 것이 기존의 뭐 날씨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어떨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맑으면 뭐 젊은 사람들이 투표 안 하고 놀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네. 또 사전 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걸 다 지금 무너뜨리는 상황. 그러니까 격전지도 많아지고 또 굳이 또 고착화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젊은 층만 투표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상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젊은이들이 적은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령층에서도 사전투표를 젊은층 못지않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대별 활용도의 차이 이것은 사실 약간 무의미한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보수, 진보 아니면 여당, 야당 어디에 좀 결이 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반적인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투표율이 높아지면 전통적으로 보면 일단 바람 투표가 바람 선거가 될 경우에 바람 선거.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 지지가 많을 경우에는 사실 투표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서 투표 장에 나오는 거하고 누구를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동인이 클 것 같아요? 심판이 훨씬 크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이 더 클 것 같거든요. 뭐냐면 내가 뭐 저 사람 나 응원해 주고 싶어. 그냥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그냥 투표를 해야 돼. 에이 뭐 딴 사람도 다 찍을 건데 뭐 이런 거 하고 반드시 내가 이번에 나가서 정말 한번 내가 본드를 보여줄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있다라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심판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든 야든 간에. 그러니까 심판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 상황에 대한. 저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보면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이제 사전투표율이 26%에 77%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보통 이게 한 20% 나오면 60% 나오고 저는 지금 지난해 58% 나왔거든요. 20대 총선에서.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60% 중반을 좀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0% 중반을 넘어설 경우에 70% 가까이 될 경우는 한편으로 보면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단은 야당의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20대 총선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뼈아프게 반성한 게 뭐냐면
인구 구성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인구 구성비. 네, 왜냐하면 이제 60대 이상, 50대 이상 그 어떤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이 지금 우리가 1,200만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난보다 이미 4년이 더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지난해 50대에 있던 분들이 다 60대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에 있던 분들이 50대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20대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다면 20대는 무조건 진보적일 거야? 60대 이상은 뭐 보수 성향이야라는 것들이 4년 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차이가 있겠군요. 좀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뭐 3, 40대 이상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프레임 갖고 분석을 하면 이게 상당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투표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진보나 보수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의원님 말씀에 이제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제 보면은 기존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깨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졌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보수 진영에서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명제가 완전히 이제 그 깨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역도 사실은 맞아야 되는 것인데 뭐냐 하면 투표율이 낮을 때 진보도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져야 이제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그 사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여전히 저는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쨌든 뭐 고령층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중도층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진보 고관여층, 뭐 보수 고관여층 외에 중도 중간층들도 많이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중도 성향이 지금 중도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 견제 정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보수의 진영에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만약에 통합당 등 보수 정당이 과거 탄핵 이후로 이제 개선된 것이 아직 좀 미진하기 때문에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토 정서가 일정 부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온 중도 중간층들의 성향이 뭐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15일 오후 6시가 되면 뭐 방송 3사 뭐 종편들 앞에서 이제 탁 카메라 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카운트다운 합니다. 30부터 할 때도 있고 뭐 1분 전부터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 막 뭐 영상 같은 것들도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막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총선 당일 개표 방송 KBS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투표 출구조사에는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1,100만여 명의 유권자의 모수가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투표는 적어지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제 출구조사는 본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것을 표집을 하는 거예요. 표집해서 계산을 해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 또는 이제 성별 이런 정보들을 그 출구조사 하는 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 선거일에 투표한 사람들 가지고 성향별 나이별로 또는 성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투표에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왔으니까 또 지역에서 성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만약에 한 4분의 1 정도로 적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절반가량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그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진정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투표하고 나와서 그 면접원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종이에 써와서 통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거부감들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때보다 이번에 특히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매 5번째 사람들마다 하거든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말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 지금 그 출구조사 준비하는 팀에서 이번에 한 72억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3사가 해서 하는데 상당히 이제 고비용을 쓰고 72억 들어가요? 네네. 이게
고비용을 쓰고 정확도는 지난번처럼 낮을까 상당히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거인데 그렇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있는 박빙 지역이 많아서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대 총선을 보니까요. 37개 지역에서 3% 이내에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평갑인가요? 그 같은 경우는 부평갑 같은 경우는 26표 차로 강남이 뒤바뀌었어요. 문병호 의원하고 당시 이제 26표 차면 13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가 똑같이 지금 경합 지역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격차가 오차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참 사실 이게 여론조사 지금 이게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과연 출구조사에 대한 의미가 과연 이제 얼마나 정확할까. 사실 우리가 20대 악몽이 저는 솔직히 떠오릅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선거 전에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그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150석 이상 뭐 할 것이다 봤는데 결국 122석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치 이번에 또 보면 비례대표 개표를 또 이게 늦게 이제 그 전부 다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 길어서. 예. 그다음에 결과가 아마 최종적으로 보면 비례대표가 이제 합해서 보면 그게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정말 결과를 보시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상당히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14님 사전투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해 주세요. 사마나사하나님 저도 사전투표였습니다. 15일에 하면 사람이 몰릴 것 같아서 미리 사람 없을 때 하려고 했네요. 3991번님 토요일에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입구에서 체온도 확인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도 주고 생각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인 정서에 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빨리 한다. 빨리빨리 한다. 우린 빠르죠. 네. 예.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총선 앞둔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정말 막판 표심 잡기 위해서 총 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이들 집중해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선거 운동의 흐름을 보면 분위기도 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번 주반에 제일 화제가 된 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80석 발언이 가장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180석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게 5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5분의 3이 있으면 일단은 뭐 국회의장뿐만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뭐 다 할 수가 있고요.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되면 5분의 3을 넘어야지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패스트트랙도 5분의 3이 넘으면 바로 중단하고 이제 표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국회 내에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독자적인 역경. 예를 들어서 100석이 200석이 되면 이제 헌법 개정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180석화 되면 완전히 이제 여당 단독으로 전국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봤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면 항상 이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모든 게 어떤 누가 하나 너무 압도할 경우에 예전에 우리가 이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견제에 대한 심리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여당은 이거 수습하느라고 주는 주말을 상당히 좀 말로 수습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반면 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 보면 속으로는 솔직히 이 발언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큰일 났다. 빨리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100석도 못합니다. 우리 헌법 이제 개정도 저지도 못합니다. 오늘 뭐 박형준 위원장이 100석도 못합니다라고 이제 읍소를 했듯이 네. 선거에 제일 좋은 선거 전략은 마지막에는 읍소 전략입니다. 결국 뭐 그건데 아마 그거에 대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나중에 놓고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너무 섣부르게 좀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요. 이제 보면은 야당의 선거 프레임이 주말 사이에 좀 변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경제 심판 바꿔야 산다라고 하는 심판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을 보니까 폭주 견제. 네, 그래서 견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심판이나 견제나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선거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참여하느냐, 네.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생각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이 심판론이 활활 타올라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판의 도구, 누구는 이제 야당이거든요.
야당이 어떤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 아마 정부 여당일 텐데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부합해야 이것이 충분하게 심판론이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견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심판론이 잘 안 먹혔던 것이죠. 근데 견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저쪽 너무 이제 막 나가면은 안 되니까 그것을 약간만 견제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도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좋아해서 찍기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해서 찍기도 하는데 필요해서 찍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견제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심판에서 지금 최근에 견제론으로 이제 야당이 프레임을 좀 바꾼 부분이 약간 이제 눈에 띕니다. 아마 심판론이 아마 충분하게 기대했던 만큼 안 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최대 승부처는 이제 수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가운데 수도권 뭐 91석 이상이란 전망 내놨고 미래통합당은 50석 정도 예측하면서 전체 130석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1석 중에서 민주당이 이제 한 80석인가요? 네. 그때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당이 한 35석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더 여기서 이제 한 10석 정도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현재 여론조사로 상황을 보면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통합당이 사실 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뭔가 좀 이 믿음직한 야당, 좀 견제 어떤 힘을 실어주는 야당 이 선거 전략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차명진 후보의 지금 세월호 발언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요. 수도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표심에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거고 최근에 뭐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 비하 발언을 했죠. 30, 40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여당은 좀 상향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호남과 영남 같은 경우는 거기서 큰 어떤 격차는 지금 예상보다 없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3% 이상 이하 난 지역이 30곳이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예를 들어 30곳에서 정말 뭐 상당수 온다면 정말 선거 승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호남 같은 지역 정사가 없고 이슈에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통틀어서 이제 분석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실수나 실언 이런 이제 이슈들이 영향을 이제 주는 것이긴 할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또는 지금 현 여당이 좀 우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겠고요. 이번에도 뭐 그런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제 야당이 경쟁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고양이라든가 또는 이제 송파, 분당, 용인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여당 후보들이 우세할 수도 있을 텐데 야당 후보들이 경쟁력을 보이는 곳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보면 동일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이제 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이슈가 그 지역에서 뭐 종부세 등 상당히 이제 그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또 그 이슈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견제나 어떤 뭐 부정적 인식이 큰 유권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재산권이 어쨌든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지역들에서는 이제 야당이 일정 정도 지금 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여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7% 육박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는 뭐 누가 더 점수를 얻느냐보다는 정말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병장들 떨어지는 낙엽 조심할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또 변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주말 사이에 N번방 폭로 뭐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호통을 치면서 결국 수면 위로 내려간 것 같고요. 아마 선거 때마다 있었던 이제 한 건 폭로 뭐 이거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지금 딱 선거 앞두고 3일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마음의 결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뭐 이슈도 뭐 있고 뭐 그런 실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왜냐하면 문제. 이제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여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까? 아니면 정말 견제 세력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고민들을 유권자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선거 때 이때는요, 뭐 폭로건 뭐건 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내 결심이 맞는지 뭐 집안의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남아 있지. 그래서 이제 그 각 당들도 그냥 가서 절하고 읍소하고 울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네. 이 선거를 보게 되면 뭐 전쟁과 같다 또는 스포츠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전쟁과 스포츠는 그 각자가 네. 맞붙어가지고 한쪽을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치나 선거는 그게 아니라 제3그룹이 3자가 있는 지켜보고 있는 대중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막판의 실언이라든가 막말 등은 선거는 정치의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인데 지지 철회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사구말리 할 때는 결과 가지고 이제 또 말씀을 나누는 시점이 됐네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구말리 총선 전 마지막 시사구말리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